엄마, 풍남문을 봤어요. 여기 정말 멋져요? 민호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려왔어요.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수학여행. 아들은 전주를 신기해하며 계속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 동영상을 보내왔죠. 그 사이 저는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소파에 웅크리고 아들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풍남문 앞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 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학교들도 엄청 와 있대요. 화면 속 민호의 바로 뒤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다채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 사진을 찍는 이들, 그리고 화면 위에 멈춘 손가락. 제가 저절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화면의 한쪽에서 지나가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가슴은 이미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풍남문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남자. 떨리는 손으로 줌을 만졌습니다. 12년이 지나 외모는 달라졌지만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 독특한 자세와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성수 씨. 저의 목소리는 트램벨드. 12년 전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제 남편, 민호의 아버지가 전주 풍남문 앞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휴대폰 화면을 만지던 손이 차갑게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년간의 헛된 노력, 실종 신고, 수사 요청, 그리고 마침내 법적 사망 선고까지 모두가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이 없는 채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신발을 신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주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마세요. 형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사 김준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저를 조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뾰족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3년 전에 담당 형사가 은퇴하고 새로 배정된 김준호 형사는 저의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다양한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제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순간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형사의 태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그의 책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동료들, 진술서, CCTV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경찰 내부 자료까지.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전 담당 형사가 비밀리에 건넸던 메모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실종 사건 위에 조용히 처리하라는 메시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형사님. 형사는 메모를 삼키며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본 남편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전주 풍남문 근처에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식 수사로 넘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당신 남편의 실종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12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는 작은 메모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메모에는 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성우 전 형사님입니다. 그는 은퇴하셨고 당신의 남편 사건의 원래 담당자였어요.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도록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보낸 영상 속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 그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12년 전 결혼 반지를 끼웠던 자리에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서 동그라미 쳐진 내일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수학여행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형사님. 한미정입니다. 이도현 실종 사건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미정 씨.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목격 정보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된 사건이라도 계속 추적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7시 KTX 전주행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3호차 마지막 좌석에서 만나죠. 조심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3호차 마지막 좌석에서 만나요? 조심하세요. 밤새 편안히 자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일 전주로 가야 해. 내가 오면 할머니가 나와줄 거야. 사랑해. 가방을 매면서 현관문을 닫고 돌아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정수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2년 만에 되찾은 작은 희망의 실타래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수원역에서 저는 KTX 3호차를 향해 재빨리 걸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KTX 3호차 맨 뒷좌석에서 창가에 앉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성우 전 형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깊고 굵은 주름과 약간의 흰 머리카락이 시간의 지나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정 씨. 그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네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군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 형사는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가 회사 근처의 식당이었죠? 네, CCTV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가면서 전화를 받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김 형사의 손가락에 묻은 페인트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퇴 후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가 문제였습니다. 김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시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전화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다니던 YT전자에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였습니다. 그 사건이 남편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도현 씨가 회계팀에 있었죠. 그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서면서 잠시 차창이 어두워졌고 다시 밝아졌을 때 김 형사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메모가 있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코드명 두 번째 산기계 무슨 의미인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남편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리에 대한 증언을 대가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12년이 지났는데 김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요.
그것은 당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차 낯설어졌습니다. 수원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 마음도 12년 전 그날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영상에서 본 그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인가요?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있다면 당신의 접근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김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금만 실례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김 형사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누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전주로 간다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숙소로 가보세요. 그는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풍남문 하우스 최영자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숙소 주인은 믿을 수 있나요? 영자 씨는 옛 동료입니다. 경찰 출신은 아니지만 한때 정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김 형사는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풍남문 근처에서 조심하세요. 조사에 따르면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현연합니다. 이는 계획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 형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만약 그가 정말 당신의 남편이라면 그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연기일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풍남문 하우스로 가는 동안 창밖에는 전주의 고즈넉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곳에서 수학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현 씨도 이러한 거리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풍남문 하우스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습니다. 한미정입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성태 씨가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후 오정희 씨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동네에는 감시하는 눈이 많습니다. 감시하는 눈요. 특히 풍남문 주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벤치에 앉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항상 정확히 5시에 나타납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를 아시나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만 알고 이름은 박윤재라고 들었습니다. 6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후 3시 반입니다. 풍남문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소요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녀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이 전화는 추적이 불가능하니 긴급 상황에서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기록된 번호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숙소를 나설 때 조심하세요.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지 주의하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다니세요. 풍남문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2년 만에 도현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풍남문이 보일 때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그 유명한 벤치를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는 아직 4시 30분, 그가 오기까지는 30분이 더 있었습니다. 풍남문 앞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벤치를 잘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처음 오신 거세요? 관광객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종업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풍남문이 잘 보이는 좋은 자리네요. 특별한 분을 기다리시나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친절의 표현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경치를 보려고요.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풍남문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거나 비를 피하려고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55분. 그가 곧 올 시간입니다. 심장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5시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풍남문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보폭으로 벤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2년이 흘렀지만 그 보폭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어깨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와 왼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틀림없이 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는 여전히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 우산을 접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된 가방에서 책을 꺼내 작은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책을 읽는 모습이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도 도현 씨는 비나 눈이 올 때 항상 책을 곁에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대기실에서 책을 읽었다는 그의 습관이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갑자기 종업원이 커피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업원이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살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항상 오시네요. 누구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분이요? 단골 손님인데 요즘 같은 시간에 매일 오세요. 날씨와는 상관없이 제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분을 아세요? 이재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구도심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세요? 2번째 책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번째 3이라는 김 형사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2번째 책방,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서점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고 고궁박물관 뒷골목에 위치해요. 찾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지만 아늑한 공간이에요. 종업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한 분이에요. 항상 책을 읽고 계시죠. 오, 저기요. 종업원이 창밖을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풍남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도현 씨, 아니 박윤재를 힐끗 보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종업원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항상 박 선생님이 오실 때만 나타나죠. 긴장감이 제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도현 씨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나요? 그가 벤치에 앉아있는 이유가 누군가와 접촉하기 위해서라는 가능성은?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도현 씨가 갑자기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산을 다시 펼치고 풍남문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도 즉시 그의 뒤를 뒤쫓았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얼마예요?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설 때 도현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그가 사라진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나오자 멀리서 도현 씨의 검은 우산이 보였습니다. 20m 정도 뒤에서 그를 따르는 검은 정장 남자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르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궁박물관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 도현 씨, 그는 잠시 멈추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점의 처마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검은 정장 남자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 분 후 도현 씨는 작은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 책방이라고 적힌 소박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은 정장 남자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이다가 저도 그 카페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점의 입구가 정면에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녹차 한 잔 주세요. 창밖으로 서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어가서 그를 만나야 할까요? 그러나 그러면 도현 씨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김 형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1시간가량 지켜봤지만 서점에서는 아무런 동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는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었고 간혹 전화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카페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서점의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도현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더니 다시 우산을 펼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도 재빨리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도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비 오는 골목길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도현 씨, 검은 정장 남자, 그리고 저 이상한 행렬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몇 개의 골목을 지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은 정장 남자는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시켰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아파트 입구와 검은 정장 남자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여행 중이에요. 이런 골목길에 관광객이 오는 건 드물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그냥 지인입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바라보던 곳을 주목했습니다. 아, 저 아파트요. 거기 사는 분들 모두 알고 있죠. 누구를 찾으세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윤재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알고 있어요. 정말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가 여기에 서점을 열러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죠. 그는 혼자 사는 것 같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많아요. 가끔 밤늦게 검은 차가 나타나 그를 태워가기도 하고, 보세요. 저 양복을 입은 남자를. 요즘 자주 보이는 분이에요. 심장이 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검은 차량은 어떤 건가요? 알지 못하죠. 번호판조차 보이지 않아요. 창문은 터무니없이 어둡게 선팅되어 있습니다. 어묵 국물을 마시며 심사숙고했습니다. 도현 씨가 분명 무언가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었죠. 저녁 8시쯤 뜻밖의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자동차를 쳐다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아파트로 들어갔고 약 20분 정도 후에 도현 씨와 함께 나와서 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바로 출발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곧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 오는 늦은 저녁 이 조용한 동네에서 택시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죠. 바로 그때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혹시 이걸 찾으세요? 그녀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보았습니다. 방금 그 차가 떠날 때 떨어뜨린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살폈습니다. 제목은 별을 보는 마음이었어요. 책을 열자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위험해. 나를 따라오지 마. 도현. 심장이 멈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는 저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 얼굴이 창백해졌네요. 응,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와 숙소 방향으로 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도현 씨가 살아있었고 저를 알고 있었으며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오정희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서점에 가보세요. 낮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예요. 단,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도현 씨가 떨어뜨린 책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페이지에서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밑줄 친 단어들을 모으니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서점 11시 뒷문 혼자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숙소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최 씨가 준 안전한 전화기로 김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내일 서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내일 서점 근처에 있겠습니다. 신호가 필요하면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어둠 속에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까요? 12년 만에 도현 씨를 직접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책에 적힌 경고. 위험하다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늘은 흐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살펴보니 어젯밤 감시하던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최 형자 씨가 따뜻한 차와 함께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젯밤에 차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4시경에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점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는 작은 브로치를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 누르면 신호가 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보낼 수 있게 브로치를 가방에 넣고 최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점으로 가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점 주변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께 어제 다녔던 길을 따라 서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보니 두 번째 서점은 더 아늑하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으로 책장이 보였고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서점 주위를 한 바퀴 돌자 뒤편에 작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도현 씨가 언급한 뒷문일 것 같았습니다. 도로 건너편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서점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마침내 서점 앞문이 열렸고 도현 씨가 나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군요. 오전 10시 45분, 결심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점 뒷골목으로 가서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약간 열렸고 도현 씨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그가 문을 열어주자 좁은 창고 같은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쌓여 있고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재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사랑했던 도현 씨와 같았습니다. 미정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년의 기다림과 외로움, 그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도현 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생생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도현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 씨, 왜 왔어요? 내 메시지를 못 받았나요? 위험하다고. 그의 말과는 달리 손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요. 12년이에요. 도현 씨, 12년 동안 매일 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매일 밤 민호에게 아빠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의 품은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품에서 떨어지며 물었습니다. 눈물로 흐린 시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가족을 두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나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상처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민호를 위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때 서점 앞문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일 겁니다. 그는 창고 문을 조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책을 찾는 손님과 도현 씨의 이해에 바른 응대. 몇 분 후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도현 씨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반 손님이었어요.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여러 이름과 날짜였습니다. 12년 전 그날 회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YT전자의 회계팀에서 발견한 비자금 계좌와 정치인 로비의 증거들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면 혼자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니까요. 나가보니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증거를 제출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도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정체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코드명은 두 번째 3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던 건가요? 12년이나 지났는데 도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연락이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내가 가족과의 접촉을 시도하면 즉시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것은 당신과 민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심한 고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에서요? 왜 지금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전 그 스캔들의 일부가 다른 경로로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감시가 느슨해진 시기에 전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았나요? 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았어요. 그는 직접 연락할 수는 없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가족의 사진과 민호의 학교 행사 사진도 보았다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주에 자리 잡고 난 후 풍남문 근처에 서점을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당신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는 풍남문 인근에서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를 보았다며 민호도 그 나이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는 수원 지역 학교들의 수학여행 일정을 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습니다. 민호의 학교가 이번 주에 온다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정표를 확인하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풍남문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살며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도착해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으며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매일 그 시간에 풍남문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어요. 서점 주인으로서 공원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자연스럽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한 표정을 지으며 민호를 볼 수 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땐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멀리서라도 아들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그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민호를 보았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어린아이였던 민호가 이제 거의 사춘기에 접어들어 있었죠.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를 찍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아마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년이 지났고 당신들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도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끝내고 도현 씨가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보고가 들어왔대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 숨어 계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같이 갈 순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작은 열쇠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 아파트 열쇠라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고 주소를 적어주겠다고 하더니 만약 내가 3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파트로 가서 침대 밑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모든 증거가 있다고. 내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 제발 미정 씨, 12년을 견뎌왔는데 몇 시간만 더 참아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깐 머뭇거린 뒤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2년 만의 포옹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야 합니다. 누가 뒷문을 감시할지 모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조심히 나가세요. 도현 씨는 창고를 나가 서점을 통해 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후 서점 앞에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보니 검은 세단이 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차에 탔고 고차는 출발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뒤 나는 작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서점은 비어 있었고 도현 씨가 빠르게 나가며 문도 잠그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서점을 둘러보니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이요. 카운터 위에는 하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되고 구겨진 사진이지만 12년 동안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었습니다. 서점을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시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가 준 주소를 확인해 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 어제 보았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602호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현 씨, 아니 이제는 박윤재의 집은 단정하고 차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책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떤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나간 흔적을 모두 지운 공간 같았습니다. 침대 쪽으로 가서 낮게 엎드려 바닥을 살폈습니다. 한쪽에 느슨한 판자가 보였고 그것을 들어 올리니 작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번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지훈의 생일. 아니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검은 차가 다시 돌아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돌아왔단 말인가요? 도현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 세단이 주차장에 서 있었고 두 남자가 나와 아파트 입구로 향하고 뒷좌석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금고를 원래 자리에 숨기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욕실. 너무 뻔하죠. 옷장. 그들은 확인할 것이 뻔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로 나는 침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도현 씨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틈새로 상황을 볼 수 있었고 도현 씨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도현 씨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여자가 왔다는 것을 모르겠냐고 한 남자가 도현 씨를 소파에 거칠게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는군요. 도현 씨는 입술에서 피를 털어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 친구들이 당신의 서점에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 여전히 믿고 있는 거야? 그녀가 당신을 위해 12년이나 기다렸을 것 같아. 도현 씨의 눈에 결단력이 빛났습니다. 이미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에요. 당신들이 날 죽인다면 모든 증거는 경찰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거대한 남자가 도현 씨의 목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어? 그 증거들은? 나는 이미 말했잖아. 안전한 곳에 있다고. 복선이 있는 남자가 도현 씨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의 분노가 치솟았으나 지금 나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어요. 좋아,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의 주소를 알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길 바라나. 도현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침대 뒤쪽에 숨어있던 나는 최 씨가 준 브로치를 꺼내 눌렀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들이 도현 씨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119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602호 폭행 신고, 긴급 상황.
더 이상 도현 씨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하라고. 세 남자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미정 씨, 안 돼. 큰 남자가 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 윤지혜 씨. 남자가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엄청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순간적으로 혼란 속에 두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때 도현 씨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일어나 가까운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도현 씨는 재빠르게 소파 쿠션 아래에서 작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도현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은 떨지 않았고 눈빛은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인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아니면 강제로 들어가겠다. 도현 씨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문으로 다가가 열었을 때 조성우 전 형사와 두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김 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빨리요. 경찰관들이 신속히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두 남자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었고 다른 한 명은 도현 씨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도현 씨는 조심스럽게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재훈. 아니, 이도현 씨로군요.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도현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김 형사님, 어떻게 아셨죠? 오정희 씨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119 신고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두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들은 놀랍게도 거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입술에서 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제 관리자입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김 형사 뺨에는 이해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증인보호 프로그램이었군요. YT전자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조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도현 씨는 YT전자의 비리를 알게 되었지만 회사 내 세력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들은 도현 씨를 납치하여 가짜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명목 아래 감금했던 것입니다. 도현 씨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시를 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것이 당신들을 속여서 자발적으로 격리된 것이라는 겁니까? 김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증거를 찾고 동시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인질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체포된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은 성공적이었죠. 넌 조용히 우리 말을 따르며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어. 도현 씨는 분노로 떨면서 그쪽으로 다가갔지만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증거는 찾았습니까? 김 형사가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닥 아래에 금고가 있어요. 번호는 무엇인가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의 생일을 아시죠? 0817, 내가 대답했어요. 도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금고 비밀번호예요. 경찰관이 침대 및 금고를 찾아 열었고 그 안에서 USB와 노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김 형사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들로 충분할 것입니다.
YT전자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이 가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불안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제 신분은요? 저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김 형사가 안심시키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두 분 다 경찰서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진술을 받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이미 경찰차에 실려 있었고 우리는 김 형사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 씨와 나란히 앉으며 12년 만에 진정한 재회가 실감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정 씨, 도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속고 있었어요. 내 손이 그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며 12년을 견뎌냈잖아요. 경찰서에 도착하여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형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말 중에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제 신분이 박윤재로 안정되고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제가 원래 회사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의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정희 씨예요. 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전주로 배정되었을 때 우연히 풍남문 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도현 씨의 눈에 감사함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제 어머니 이름을 언급했을 때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제 정체를 묻지도 않고 이유를 캐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 씨는 제게 가족 사진을 몰래 구해주고 수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녀 덕분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증거와 자료들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가짜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정희 씨가요. 그녀가 당신의 협력자였군요.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과거 정보부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풍남문 하우스를 이용하는 손님들 중 제 아내를 닮은 분들이 오면 영자 씨가 항상 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풍남문에 갔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정 씨가 오지 않길 바라며 눈물이 제 뺨을 흘렀습니다. 도현 씨와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 씨가 도착했을 때 영자 씨는 즉시 연락해 주었습니다. 12년 만에 기적처럼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시가 있어서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김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정희에게 위탁한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오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손에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형사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곳에 있습니다. USB 메모리와 문서, 녹음 파일 등이 들어 있습니다. 도현 씨와 6년 동안 모은 것들이에요. 김 형사는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자 씨 이로 인해 모든 연관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김 형사는 우리에게 안전한 보호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현 씨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를 받아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현 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만날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호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진짜로. 아빠가 살아계셨어, 민호야. 지금 엄마와 함께 있어? 순간 긴 침 사일런스가 흘렀고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도현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화기를 주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민호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아,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12년 동안 많이 컸겠구나. 아빠, 어디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김 형사가 손가락으로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시설의 주소였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와라, 민호야. 형사들이 너를 태워줄 거야. 아빠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 도현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12년 동안 간절히 바랐던 순간인데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현 씨, 우리의 가족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보호시설로 가는 차 안에서 도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네요. 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12년의 시간을 초월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하자 김 형사가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요. 지훈 군은 곧 경찰의 호의를 받아 도착할 것입니다. 도현 씨와 저는 작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창문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현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어깨만큼 자란 민호가 서 있었고 경찰관이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들어오렴, 민호야. 그가 들어오자 거실에 서 있던 도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현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호야, 많이 컸구나. 민호는 꼼짝하지 못했고 단지 도현 씨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왜 12년 동안? 도현 씨가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야. 민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갑자기 도현 씨를 밀쳤습니다.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나는 아빠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민호의 얼굴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했었어. 필요 없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빠가 필요했어요. 도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의 12년 동안의 슬픔과 분노를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울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그는 도현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 시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안겼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눈물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분노는 점차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셋이 소파에 앉아 도현 씨는 12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사라지기 일주일 전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YT전자가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의 증거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민호가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보내왔어요. 협박이었죠?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며 있었지만 이내 단단히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했고 도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들을 믿었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그것은 감금이었어. 12년 동안 민호의 눈에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6년 전부터 전주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처음 6년 동안 여러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배우면서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전주에 정착한 이유는 그들이 허락했을 때였어. 서점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책방. 내가 직접 이름을 지었어. 두 번째 삶이라는 의미였지? 처음으로 내 것을 가질 수 있었어. 학교가 끝나면 항상 서점에 갔었는데 민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주에 서점이 있었다면 저도 자주 갔을 거예요. 도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지금도 좋아해요. 민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나고 조성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김 형사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현 씨의 증거를 바탕으로 YT전자 회장과 이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직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도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이 걸렸네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진 않지만 큰 고비는 넘어갔어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도현 씨의 법적 신분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사망 선고를 취소하고 신분을 복원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도현 씨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 형사는 민호에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 군,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나요? 민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 시설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김 형사가 나가고 난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진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도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살 때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민호가 그 사진을 보고 바라봤어요. 기억나. 이날 놀이공원에 갔었지? 솜사탕을 먹다가 얼굴에 다 묻혔던 날. 맞아, 도현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분홍색 솜사탕이 내 얼굴에 정말 엉망으로 묻었어. 3사람은 오래된 기억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학교 숙제가 있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내가 없는 동안 어땠니? 강했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지만 항상 당신을 기다렸어요.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도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만회하면 되죠.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난 아직 박윤재예요. 박정수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도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해. 민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라지지 않을 거죠?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도현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평생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 셋은 같은 공간에서 12년 만에 첫 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이야기가 많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도현 씨에 대한 특별 증인 보호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국가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제가 기대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김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수원으로 돌아가 보호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전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도현 씨는 저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서점이 보고 싶어요. 전주도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때의 기억이 정말 좋았거든요. 도현 씨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제 전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죠. 우리 가족으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전주에서 출발해봅니다.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김 형사가 절차들을 설명해 주었으며 일주일 이내에 모든 법적 문제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안전을 생각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며 12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정수는 공식적으로 생존자로 인정받았고 박윤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책방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와, 아빠 서점이다. 도현 씨가 미소 지으며 박윤재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돈된 책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호는 책장 사이를 다니며 신나게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살 것인가요? 아빠와 함께 서점을 운영할 거예요? 맞아, 이제 가족 서점이 될 거야. 저녁이 되자 윤재 씨는 우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외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풍란문이 보여요.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곤 했어요. 혹시 당신이 나타날까 봐에 내가 그의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서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민호도 가까이 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윤재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컸지? 내 기억 속에 너는 늘 5살이었는데. 지금은 15이야, 아빠. 민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는 것도 훨씬 잘해요.
그럼 내일부터 서점 일 도와줄래? 윤재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나누며 우리는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치유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윤재 씨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게 꿈 같아요. 10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을 꿈꿨거든요. 이제는 꿈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창밖에서는 풍남문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새기는 돌탑처럼 1000년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우리 가족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흩어졌다가 결국 다시 하나가 되는 운명처럼 윤재 씨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미정 씨.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줘서. 당신도 정말 고마워요. 늘 우리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10년의 긴 기다림 끝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주로 수학여행 갔던 아들이 보낸 영상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전주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책방의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책장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꿈이 아닐까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산대에 앉아있는 윤재 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저 단체 손님들은 매주 오는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풍남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민호가 그랬듯이 윤재 씨도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어둠에서 벗어나 밝게 웃는 모습이 여전히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미소가 민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 책 어디에 꽂아요? 민호가 서가 사이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매주 서점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역사 코너 3번째 칸에 윤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책방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주의 새 학교로 전학한 민호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울리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재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 갓 구운 빵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녀는 풍남문 하우스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준 그녀는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조성우 형사는 이 사건 이후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YT전자 사건의 최종 판결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모두 함께 식사해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형사와 최 씨까지 모여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YT전자의 회장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김 형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죠.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윤재 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하나가 되었잖아요. 최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 상자를 열자 12년간 민호가 그린 그림들과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생일과 부재한 명절마다 쓴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윤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작은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주의 밤하늘은 수원과는 달리 별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저기 풍남문이 보이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네요. 윤재 씨가 응답했습니다. 천년된 별을 보는 탑이 우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주었으니 아빠가 불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방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윤재 씨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세 번째 삶이잖아요. 아빠의 진짜 삶, 박윤재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으로서의 삶. 윤재 씨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세 번째 책방. 그건 좋네.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의 책방으로 내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윤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책방이든 삶이든 모두 가족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밤이 깊어가며 우리 세 사람은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12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전주의 참성대처럼 시간이 흐르지만 우리 가족의 연결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서로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점 간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책방지라는 글씨가 따스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 간판을 자랑스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윤재 씨와 내가 그의 양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야. 전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봄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2년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그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전주로 수학여행 간 아들이 보낸 영상 속에서 12년 전 실종된 남편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가장 뜻밖의 순간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배웠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라면 어떤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윤재 씨의 말에 나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